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잭슨홀 연설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파월 의장 발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곤두박질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스스로 이번 연설 메시지는 짧고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지만 높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우선순위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8%대 물가를 목표인 2%대까지 낮추려면 갈 길이 멀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7월 연준 회의록에서 속도 조절론에 주목하며 환호했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스닥이 4%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등 주요 지수 모두 3%포인트대 급락세를 보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파월 의장이 쓴 고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로 경착륙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같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속에 놓인 우리 경제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 진단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전규현 하나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 시각으로 밤새 있었던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일단 파월이 지난 간밤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경제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를 좀 오랫동안 좀 지속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축 의사를 밝혔다는 게 좀 약간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그 속내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좀 제일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일단 물가가 높게 되면은 이제 경기를 더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우선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파월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7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아예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도 하고 사실 연준이 지금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2%인데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우려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언제까지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까라는 사실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유가 같은 부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차 좀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이제 크게 많이 내려가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이 계속 좀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금리를 올리는 기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9월에도 75bp 가능성까지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제약되는 국면에 위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사실은 인하보다는 동결을 장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3%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월요일 날에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거의 3%씩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연준이 긴축적인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급락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해주신 잭슨홀 미팅에서 이 발언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경제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회의고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겁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은 이제 미국 캔자스 연은에서 이제 매년 여는 연례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위원들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월간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랑 좀 다른 면들이 일단 보통 통화정책회의는 보통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같은 이제 단기적인 바로 당장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잭슨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의 기조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잭슨홀 미팅이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책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게 돼 있고 사실 뭐 유럽이나 뭐 중국 경제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워낙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도 안 좋지만 유럽이나 중국 같은 나머지 국가들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는 경우들도 좀 간간히 나타나고 있고 또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쪽에서 수출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저희 국내 대외 부문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GDP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대외 기여도가 약화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무역 수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드느냐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느냐의 관점에서 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이 동반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연동해서 떨어지게 될 거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이런 쪽에도 같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 이쪽도 같이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추가적으로 더 적자를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 자체는 일단 수입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은 있고 사실 무역 수지 적자는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미국의 이런 기조가 결국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난주 한국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죠.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그것이 임금과 물가의 상승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으면 더 이상의 외부 충격이 없다면 저희들이 경착륙 없이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거가 기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한국은행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4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청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25bp씩 계속 인상하는 기조가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연내까지는 계속 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내까지 하는 금통위가 10월과 11월에 열리는데 두 차례 가량 25bp씩 인상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물가가 워낙 6%대까지 오르면서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 경기는 비교적 양호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면 조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도 조금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5bp에서 이제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기조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연준과의 금리 차이가 더 많이 심해진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같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연방준비제도 그쪽에서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여파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연준이랑 이제 한국은행이랑 둘 다 2.5%로 금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 9월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고 네. 그 다음에도 11월, 12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랑 고용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일단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낮춰야 되고 그럼 예. 고용 여건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고용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고용 여건이 괜찮으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를 이제 올리는 편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빅 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잖아요. 1,400원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환율이 오른 것도 이제 연준 때문이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3월에 25bp, 5월 50bp, 그리고 6월과 7월에 75bp씩 인상을 하면서 워낙 가파르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각국 간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에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글로벌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보합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 유지하겠지만 이미 좀 과도하게 좀 오른 면들도 있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당국 개입 같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1차 지지선은 1,350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 예. 이거를 뚫게 되면 1,365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오를 정도로 사실 위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등을 하고 뭐 네. 가령 이제 기상 이후 같은 것들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쪽에서의 공급 차질 우려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가뭄 같은 부분들도 유럽에 더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유럽 경기에 좀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달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달러가 추세를 전환하려면 사실 유로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유로화가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달러의 좀 강세를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안전 통화인 달러로의 그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달러의 강세 기조를 이제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이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면은 결국 수입 물가도 높아져서 결국 국내 물가도 다시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입 물가 지금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는 보통 이제 환율이랑 유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가도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예. 동반해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많이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수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되고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한 여파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이미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연평균 5.2%로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국내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6%를 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텐데 결국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물가를 감안한 임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그게 결국 실질 소비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7, 8월 소비자 심리도 많이 약화가 됐고요. 결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당장 추석 연휴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서민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생활 물가 같은 경우에 식료품 쪽도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할 때 신선식품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런 뭐 식료품 쪽에서의 그런 농산물 상승 압력도 작용을 하고 있고 예. 또 그와 더불어서 국내도 지금 폭우 때문에 채소 가격이 많이 급등을 예, 하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생활 물가에는 특히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이제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큰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면 사실 거래 절벽이 생긴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거라고 보는 견해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많이 좀 최근에 가격 좀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 자체가 이제 가계의 그런 차입 비용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워낙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이제 고점 인식이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 부담과 금리 부담이 동반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하락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려도 많이 커지는데 경제 시장 전망 잘 알아봤습니다. 전기훈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면서 다음 달에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불안이 가중되고 세계 각국의 소비 위축으로 무역 적자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과 7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금 한미금리는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가거나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9월 하순 이후 한미 금리는 다시 역전됩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금리 격차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 금리 역전으로 달러 쏠림 현상이 커지면 환율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1345.5원으로 2009년 4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달러 공급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환율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무역 수지는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이번 달에도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에 달하며 적자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출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자체는 일단 수입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은 있고 사실 무역수지 적자는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출 종합 대책을 발표해 경제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당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수입 원자재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번 연속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어느덧 기준금리는 연 2.5%까지 올랐습니다. 금리를 계속 높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면서 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대출이 줄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는 수입 원자재값 급등에서 촉발된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 상승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채소 가격이나 뭐 유가라든가 요즘에 또 LNG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지금 왜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한미 금리 역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역시 여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 정세가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나라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즉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또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고금리, 고환율 시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주요 나라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학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사실상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네, 어제 이 연설이 8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만 무려 4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3번 연속 0.75%포인트 올리겠다 할 정도로 지금 물가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물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7월 달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6월에 한 9.1%, 7월에 8.5%로 둔화됐는데 네. 떨어진 이유는 금리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랬거든요. 원자재 그리고 가격 덕분에. 이분이 이제 그 8분 동안에 45번 정도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지나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속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캥기는 게 있다.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네.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최근에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금리 때문은 아닐 거다. 예. 그렇다면 뭐 어찌 됐거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 그게 또 고무돼서 계속 좀 빨리 올릴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감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 기업 고통이 안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큰 우려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미국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금리 인상 통해서 물가는 어떻게 간신히 잡더라도 세계 경제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예.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네.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네. 끝날 거면 진짜 끝났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예. 사실 그 미중 관세 네. 인하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갑자기 그 낸시 그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하고 나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것도 좀 네. 시장에선 기대를 했던 좀 물가 완화책인데 네. 그것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사실 이제 남은 카드는 그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금리. 예. 결국 이제 금리를 올려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효과가 일부 좀 있었던 게 이게 그 수요 둔화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네. 120달러에서 한때 88달러까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늘어서는 아니거든요. 예. 갑자기 경기 침체 온다. 수요 둔화된다. 뭐 중국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중국이 원자재 이제 블랙홀이죠.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는 국가인데 거기가 또 셧다운 당하고 막 이러면서 경기 예.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한 건 사실 그거거든요. 연준이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를 계속 세게 올리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용 지표를 보니까 또 너무 좋아요. 지표 자체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로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보통 침체라 그러면 네. 소비도 꺾이고 성장률도 마이너스인데 고용도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용은 거의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예요. 한 3%대 실업률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밀어붙여도 되겠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 감내할 수 있다고 좀 자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의장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가부터 먼저 잡고 네. 차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좀 경기가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때 가서 경기가 좀 심각한 상태가 좀 발생하면 네. 그때는 좀 챙기겠다는 얘기도 좀 일부 비친 거는 같아요. 근데 네. 현재는 어쨌든 경기가 아무리 좀 침체로 가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기가 좀 침체가 되더라도 물가는 일단 먼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0.75%포인트 올린다면 단번에 이제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서는데요. 우리의 2.5%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번인데 더 올릴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는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작년 예. 하반기쯤에.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행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네. 미 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따라가고 있다는 건 뭐 명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10월과 11월 중에 한 번 정도는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네. 한 번은 0.25. 근데 분위기가 이렇다면 두 번 다 0.25를 올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도 빅스텝. 근데 네. 우리는 좀 미국과 좀 다른 상황이라 네. 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 수출 경기가 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가계부채도 월등히 좀 높거든요. GDP 대비 비중이. 그렇다면 그렇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긴 좀 어렵고 10월과 11월에 나눠서 0.25씩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 미국 연준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아무래도 올릴 거다. 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큰 스텝, 크게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미 간 금리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 역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 역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거가 기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네, 원칙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점을 보면 이창용 총장 발언 직후에 파월 의장이 큰 폭의 인상을 시사를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10월 금통위에서 0.75%까지는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0.5% 정도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인데 한국은행의 자체적인 금통위에서 논의 중에 이제 환율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네. 환율이 이제 뭐 1,34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이게 좀 비중을 점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역전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었고요. 네. 시기가 언제냐 그것뿐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A가 나오니까 네. 그게 우리가 0.25만 올리면은 엄청나게 좀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빅스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여건이 전혀 틀리거든요. 예.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용시장도 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은도 분명히 고민은 하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0.5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지금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 미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신 것 같아요.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 지금 반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고용이 또 상황이 크게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 체력이 이러한 상황을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에 금리를 계속해서 뭐 한국도 빅스텝을 계속 만약에 물가만 잡으려고 올리면 네.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일단 이창용 총재의 의견은 점진적 인상을 계속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당장은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를 굉장히 우려하는 게 지금 4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누적으로 255억 달러 지금 적자 상태인데 예. 이게 1956년 이제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대 지금 규모거든요. 그냥 네. 그만큼 숫자로 보면 심각한데 근데 이 근본 원인이 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물론 요즘에 좀 수출이 좀 줄고는 있어요. 조금씩 뭐 예. 대중국 수출도 지금 사실 좀 무역 수지에 적자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그 가격. 수입 가격이 네.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적자가 누적이 됐는데 이 에너지를 그래서 제외해 봤어요. 제외하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흑자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네. 너무나 높았던 그 고유가 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따지면 왜 아직도 이 적자일까 이렇게 좀 의문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원유를 지금 두바이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수입을 할 때 이 운송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예전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110달러에서 이제 거래했던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좀 시차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한두 달 후에는 90달러에 체결된 물량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좀 가을이 넘어가면 네. 에너지 수입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엔 좀 제일 중요한 건 좀 무역 수지의 대부분은 좀 이게 지금 적자는 결국엔 에너지 가격이 좀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 적자가 오래 갈 걸로 저는 좀 보지 않고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사실 좀 국내적 요인보다 저는 좀 중국 같아요. 아. 중국의 지금 무역 수지가 자꾸 좀 적자나고 수출은 주는데 네. 수입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했는데 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 걸 굳이 사용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코로나에 따른 셧다운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입 가격이 그동안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1,345원까지 올라갔다가 26일에는 1,331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이 이른바 킹 달러 상황 계속되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유로 하나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 비율이 저희보다 좀 더 높아요. 예. 사실 보면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얘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경기가 많이 떨어질 거다. 예. 그러면 이제 하드 커런시 중에 하나인 유로화는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엔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행이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또 하드 커런시 중에 하나인 엔화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지금은 안전자산은 사실 달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까지 퍼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한데 네. 원달러 환율로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당분간은 이슈가 우리가 직접적인 이슈지는 않지만 9월 달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여부 그때까지 한 달 정도는 상당히 좀 외환시장이 불안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 1,400이 뚫릴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이잖아요. 예. 갈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란 건 항상 그 어떤 적정한 가격이란 게 없거든요. 분명히 예. 오버슈팅도 있는 거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1,400원 원달러 환율이 네. 그럼 한국 경제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뭐 군데군데 있어요. 가계부채도 있고 하지만 그게 과연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1,400원? 한국 경제가 그렇게 이상한가? 어려운가? 위험한가? 예.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립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 자이언트 스텝 발언한 이후에 미국 주가, 뉴욕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고 관건은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증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죠. 고스란히 악재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불행 중 다행으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쿠션 작용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는 그래도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은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이 보통 오전장은 대부분 미국 증시에 거의 종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발 네. 자체는 좀 급락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독일 쪽에 그 야간 선물 지수가 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열리고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열려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이너스 1.5% 급락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이너스 1.5% 이상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역시 뭐 달러가 좀 올라갔고 예. 그리고 시장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가 10%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0% 올랐었거든요. 그 예. 배경은 사실 이제 지난번 FOMC 회의 이후 그 파웰 의장이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파웰이 피봇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긴축을 하다가 약간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랬죠. 태세 전환이죠, 그게. 근데 그게 다시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파월도 의도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거는 또 본인 입장에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 주식시장이 자꾸 올라가면 이게 물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상 예.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을 좀 누르기 위한 좀 의도적인 좀 발언도 있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 한국 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값이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 역시 기승전 금리,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시장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 강남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거기는 거의 현금 거래인데 거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된 원인은 분명히 금리지만 다른 쪽 원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여전히 DTI, LTV 규제가 좀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막혀 있고 그리고 역시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국회에서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많고 시행령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중 삼중으로 아마 주택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때문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일부 시장을 보면 그렇게 경착륙 분위기거든요.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정부가 그런 처음에 예고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거를 좀 빨리 풀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약 80% 가까이가 변동금리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가 된 상황에서 7%까지 찍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소위 천장을 뚫을 만큼 금리가 올라갈까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거기에 연동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주택담보 5대 은행의 주담대 그 변동금리를 보니까 최대 6.11%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한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0.25씩 올리면 0.5%가 또 추가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 상단이 7%까지 올해 말에 찍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 대해서 또 정부가 규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금리 한번 규제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렇게 돼서 좀 뭐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시장에 만약에 맡긴다면 7% 넘는 것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봤을 때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금리가 0.5% 오르면은 32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게 결국엔 내수 소비를 줄게 만들잖아요. 그만큼의 내가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국내 내수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변동금리를 많이 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변동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고정금리를 갈아타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지난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은행권에 가해서 지금 예금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공개를 하게 만들었어요. 은행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붙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우리가 이제 담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께 전화해서 몇 퍼센트로 하자 담합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보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이자에 민감합니다. 수익 구조가. 그러면 치킨 게임은 안 해요. 서로 막 금리를 내리면서 그럼 공멸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에서 대충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책정할 거다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출자들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안타깝네요. 네, 우리와 미국 주요 나라 물가 안정 위에 쓰고 있는 금리 인상 카드. 어제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또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고금리 시대 또 고환율 시대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